안녕하세요. 정치내일극의 임윤선입니다. 야당의 통일교 특검 촉구를 민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 그게 지난주 월요일 딱 이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급물살을 타는가 싶더니 다시 여야가 정쟁의 늪에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이 맞서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정치대학 1교실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통일교 특검 정쟁을 비롯해서 김병기 원내대표 비위 의혹 파장 그리고 이해훈 장관 후보 임명까지 뜨거운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통일교 특검 수용하겠다고 딱 이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되나 보다 했는데 지지부진해요. 약간은 예상됐던 바도 있었던 왜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수용했다. 그 수용하는 자세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너무 전향적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속내가 있다.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분명히 협상 과정에서 이걸 질질 끌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은 여론밖에 없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걸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었었는데 야당도 중간에 조금 동력을 조금 상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걸 밀어붙여야 되는데 뭐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 필리버스터 이후에 조금 강하게 그 다음 스텝이 뭐가 없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떤 대여 투쟁을 함에 있어서 이 특검법을 가지고 뭐 장동혁 대표는 뭐 30일까지는 무조건 통과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액션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 그다음에 협상 과정에서도 너무 조용해요. 협상 과정이. 그렇죠. 예. 이게 너무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냥 서로 평행선만 그어 간다라는 뉴스만 나올 뿐이지 뭐 이게 어떻게 된다 만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 민주당 쪽은 신천지도 포함돼야 된다. 근데 민주당 특검은 제외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하려고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이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되는 배경이 어떻게 돼요? 원인이. 이건 민중기 특검이 이 수사를 하다가 지난 8월에 수사를 하다가 이걸 누락했다는 거잖아요. 일부러.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이것을 내사번호를 붙여가지고 이거 사건화 시켰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도 뭐 얼핏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수사팀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걸 결국 뭐 어찌 보면 권성동 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이게 특검에 대한 요구가 나왔던 거예요. 당연히 이건 그리고 여야의 어떤 모든 정치인들이 연루가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을 하자라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갑자기 민주당이 뜬금없는 신천지를 들고 온 거예요. 신천지. 네, 신천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과거 21대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약간 결과가 이상했다. 그때 뭐 특정 종교 세력이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의심받았던 종교 중에 하나가 신천지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걸 수사를 해보자는 건데 이건 정말 무책임한 내용이 뭐냐면 어떤 증거나 어떤 수사를 할 만한 단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갑자기 신천지를 넣어서 특검을 하자? 그럼 수사팀에서 이걸 뭘 가지고 수사를 하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검이란 것은 이게 너무 특검이 우리가 요즘에 6개월씩 하다 보니까 특검이 뭐 상시화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특검은 원래 기간과 인원과 예산이 한정돼 있는 겁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드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원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걸 지금 그러니까 비상식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갑자기 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특검이 발족하게 되는데 원인이 됐던 것부터 해야죠. 민중기 특검의 이 뭐 은폐 의혹, 그 다음에 여야 정치권에서 통일교와 자금 거래를 한 것과 연관이 있을 법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임종성 의원이 뭐 했다. 그 다음에 뭐, 전재수 의원이 무슨 뭐 시계를 받았다, 돈을 받았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특검은 전혀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마치 하기 싫은데 우리가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겠고. 딱 대장동 국정조사 같네요. 네, 마치 그거 같이 그냥. 한다라고 하다가 유야무야. 그렇죠. 이제 특검을 그러면서 그냥 서로 책임 떠넘기게 하는 거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장동 몸통이다. 그런 몸통인 사건에 있어서 항소는 또 하지 않으시는 참 항소 포기를 하는 거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하여튼 뭐 저는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지금 협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야당에게는 좀 더 강력하게 푸시를 해야 한다는 걸 좀 요구하고 싶어요. 네, 진짜. 야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항속 포기 사건이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지금 이 특검 문제라든가 뭔가 엔진만 켜고 시동을 그리고 나서 기어를 뒤로 안 놓는 느낌이에요. 엔진만 부릉부릉부릉 소리가 나요. 네, 피해 아직 있죠. 아직 계속 피해 있는 느낌이에요. 네. 뭐 왜 출발을 안 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갑자기 우리가 황교안이다. 알로 가끔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저는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어찌 됐든 간에 협상의 대상은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처음에 특검법을 합의를 한 것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됐습니다만은 실제 민주당하고 협상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과감한 결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고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떠한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는 야당이 예고만 하고 있어요. 야당이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해야 된다. 실행에 옮겨야 될 때가 아닌가. 너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야당이 이렇게 약간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해도 뭐 지지율 떨어지지 않아. 뭐 떨어지면 어때? 어차피 우리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지 국민의힘이 오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떨어지더라고. 오늘도 나왔는데 네. 뭐 끄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지율 자체에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하거든요. 지금 뭐 정부 뭐 우리가 좀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뭐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의 반등이 안 오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지율이 그냥 국민의힘은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데 어떤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만 소폭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치 환경에서 누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하더라도 지지율에 전혀 영향이 없는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딱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2018년도 행위니까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쯤 되니까 사실은 여야 모두 내심의 합의가 있는 거 아닌가. 넘어가자. 왜냐하면은 저번 주에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저희 강적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거 받은 거 장동혁 대표의 실수다. 왜냐하면은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거,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책임당원들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조직적으로 동원은 오히려 국민의힘에만 있을 가능성이 크다. 1,000원짜리 권리당원들 때문에. 그러므로 이거 받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훨씬 불리하다. 라고 얘기가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방송을 봤습니다만은 네. 저는 홍준표 전 시장, 뭐 전 대표의 어떤 분석도 본인의 경험에서 발로 한 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대선, 이번 대선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3차 경선, 선거인단 3차 경선이었어요. 그때 이재명 당시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어떤 1, 2차 경선과는 완전 판이한 상황이 180도 다른 상황이 나왔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당심은 민심은 이겼어요. 홍준표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습니다만은 당심에서는 완전히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 당시 홍준표 의원이 당시 후보가 제기했던 의혹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특정 종교 세력이 들어온 것 같다. 근데 그때 당시에 퍼센테이지를 표로서 환산을 해보니까 10만 표에서 11만 표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민주당 3차 경선에서도 표수로,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 차이가 거의 예를 들어서 60 몇 대 20 몇이었으면 그걸 퍼센테이지 차이를 표로 환산을 해보니까 10에서 11만 표 차이였어요. 대박. 그럼 10에서 11만 명 표 정도가 동원됐을 것이다. 큰 동원됐을 확률이 높다. 너무 그 전과 다른 완전히 판이한 결과가 나왔던 그러니까 홍 것이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홍 전 대표께서는 본인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분명히 뭐 연류가 돼 있더라도 있다. 국민의힘한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국민의힘 정치인이 나와서 상관없다. 이건 걷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의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니, 당시에는 민주당 정부 아니었었냐, 정권 자체가 문재인 정부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에 연루된 의원들이 의석수 비율만 하더라도
3대 1이다. 그쪽이, 그러니까 2대 1이다. 그러니까 전체 3으로 치면 그쪽이 60%고 우리 쪽이 40%라고 한다면 그쪽이 60% 의원이 많이 나올 것이지 우리가 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홍시장과 같은 어떤 그 정치적 고려를 두고 이 특검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까 앵커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서로 안 하려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국민 눈에 안 보이겠어요? 그건 분명히 보인다고 봅니다. 당장 지금 장동혁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된 나경원 의원이 나는 천정궁에 가면 거기가 천정궁인 줄 몰랐어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하면서 회피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부에서 회피하는 세력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너무 조금 방송에 나와서도 그 부분 상당히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해야죠. 우리가 천정궁에 간 것과 그다음에 금품 제공을 받은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금 슬쩍 빠져나온 거 발을 뺀 것 같이 보이지만 한잔하고 왔다. 그냥 그러든지 차라리. 네, 발을 뺀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다 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다음 거기에 가서 누가 그렇게 쉽게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쉽게 들어가서 이렇게 차 마시고 나오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또 윤영호 법무장관을 만났었고 그건 사전에 어떤 얘기가 돼 있지 않으면 분명히 그럴 수 없는 것이었고 당시에 어떤 금품 제공이 있었냐 없었냐 여부는 이제 별도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나경원 의원이 여기 관련해가지고 마치 본인은 통일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의심만 더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을 회피하는 게 가장 갔으면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했냐 안 했냐 이걸 따져보자는 것이지 우리가 뭐 통일교 교인을 만나고 통일교 어디 천정궁을 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불법이라고 합니까? 부적절하다고 하다고는 얘기할 지언정 불법이 아니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불법적인 걸 수사를 통해서 밝혀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나경원 의원이 꼭 그렇게 대응을 하셨어야 됐을까? 조금 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셨어도 진짜 금품 수사 안 했다고 한다면 그냥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짚고 넘어갔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헤매야 됐습니다. 마침 오늘로써 민중기 특검의 수사 기한이 끝이 났는데요. 뭐 통일교 관련 수사, 양평구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특검 본인의 주식 투자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수사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태산명동 살피죠. 정말 이게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움이 짧아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번 쥐꼬리 같다 이거예요. 끝은 큰 태산과 같았는데 시작은 장대하였으나 장대하였으나 끝이 너무 미약했다. 그러니까 뭐 제일 처음에는 명태균 김건희 특검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보면. 근데 명태균 씨 기소도 안 했어요. 관련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네. 이거 명태균 특검이에요. 명태균 김건희, 정식 명칭이 명태균 김건희 특검입니다. 관련해가지고. 근데 명태균 씨 기소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공짜로 제공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돈 받았다. 네. 본인의 어떤 수사 협조만 받고 그냥 오히려 기소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양평군청 양평군 고속도로 회선 지선에 이렇게 변경한 것과 관련해가지고 하자는 건데 제가 이제까지 뉴스를 봤지만 원희룡 장관 소환됐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오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장관이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일 뉴스를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것도 안 나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 기소는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2차 종합특검을 주장하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리가 봐라. 아직 조사할 것이 많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소환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게 그 논리거든요.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검을 왜 합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의 극단적인 효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건 수사하지 않고 여기만 드립다 파는 거예요. 또 그 외에 어떤 다른 여죄가 나오면 다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김건희 특검 솔직히 말해서 구속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별건 수사였잖아요. 이 본질적인 사건의 수사 대상들이 아니었었잖아요. 대부분 김건희 씨랑 연관돼 있는 사람들인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본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을 횡령했네? 이게 김건희 특검하고 김건희 씨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 돈을 나눠 가졌어요? 그렇다면 관계가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한다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어떠한 이 민중기 특검이 얼마나 수사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혐의가 없던 네, 거죠. 처음부터 혐의거리가 안 되는 걸 특검을 발족을 해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건 아닌지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검이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이었나? 아니면 인디언 기우제냐? 인디언 기우제에 가까웠다고 보고 결국에는 6개월까지 연장하면서 끌고 왔잖아요. 내란몰이 한 거잖아요. 내란 창단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하면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새해 첫 번째 법률안 통과로 종합특검을 1호 법안으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1호 법안으로 하겠다. 그 얘기 여쭤볼 텐데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1월 18일이에요. 네. 그런데 1월 16일에 4개의 내란 재판 중 첫 번째 1심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변수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유죄 나올 거잖아요. 유죄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유죄가 나올 걸로 예상을, 그러니까 그 혐의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쪼개기 수사와 재판을 하는 게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이론은 있어요. 물론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전체적인 내란의 단계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지만은, 근데 내란이란 것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그 날짜, 2024년 12월 3일 날 밤 10시부터 24일 그 다음날 한 6시간까지, 새벽 4시까지의 일이 전부 다 왔거든요. 그 이후의 문제는 따로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물론 이제 16일 날 결과가 나온 것은 당시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방해 혐의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중형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10년인가? 아마 구형은 어떻게 보세요? 좀 이따 여쭤볼게요. 네, 10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재판의 목적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실제 이 혐의들이 중에서 저는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기간 연장용이다. 1월 18일, 왜냐면 그래서 추가 기소했다.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인데, 최근에 3차 영장이 연장으로 지금 신청된 게 일반 이적죄거든요. 근데 왜 일반 이적죄냐? 드론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북한에게 이로운 짓을 했다, 이게. 근데 구속요건은 좀 애매합니다. 많이 애매하죠. 네, 드론을 날렸다 해서 이게 북한한테 뭐가 이롭다는 거예요. 북한한테 해가 됐으면 해가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드론을 가질 수 있으니까. 비싼 드론을 혼납했다? 어머, 가치가 날라왔네. 북한 뉴스 이런 거 보도된 거 보면 북한도 좋은 드론 많이 가지고 있던데. 그래요? 이런. 굳이 드론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걸 획득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북한도 지금 드론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좀 구속 요건과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의심이잖아요. 이걸 드론을 날려서 우리가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우리나라에 어떤 무력 사용을 해주길 바랬다. 우리 그 검사님들 다 저희보다 공부 잘한 분들인데 그거 공소장에 공소사실 쓰면서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하고 써야 되나? 그러려고 했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드론 부대 사령관도 영장 기각됐잖아요. 전부 다.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그것도 증거인멸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어떤 소명 자체가 좀 애매하다는 거였어요. 죄에 대한 소명 자체가. 이게 죄가 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부인돼 버리면 나중에 공소 유지는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특검이니까 무조건 기소를 할 것이고 어떻게든 재판을 가겠죠. 근데 저는 이 재판의 결과가 하여튼 16일 날 나는 것은 그냥 18일까지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연장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 무려 59분간 해온 그 최후 진술에서 저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선고기일만 좀 늦춰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아주 어긋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란죄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냐 안 하냐가 가장 메인이잖아요. 시작 자체가 거기서부터니까 모든 사건의 발단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는 지금 재판,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한 재판들 있잖아요. 또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건 또 별도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에 체포영장이
권한 자체가 공수처에 있었냐 없었냐는 판단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체포영장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방해한 혐의 자체는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뭐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떤 내란 사건과 어떤 순서적인 뭐 이견이 있다는 부분까지는 그래 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저도 꼭 반드시 연결된다.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고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서는? 그건 좀 과하죠. 이건 거의 그냥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구형들이 대부분 과한 구형이에요. 구형 인플레요? 네, 그냥 최대 맥시멈까지 해가지고 그냥 더하기 해가지고 그냥 다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이거 줄어들어도 보통 이제 법원에서 관례가 보통 구형의 절반,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절반에 어떤 집행유예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인데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집행유예는 안 돼. 절대 집행유예는 안 되고 절대 지금 우리가 한 거에서 반반 이하는 내려올 수 없어. 약간 이렇기 때문에 실제 예를 들어서 그 피고인이 윤석열이라는 전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피고인 A라고 하는 일반 사건 같았을 때 하는 재판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형 자체가 굉장히 인플레이돼 있다. 그 의도는 뻔하고요. 뻔하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해 볼까요? 1일 1, 2호기입니다. 항공사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병원 특혜, 장남의 첩법성 업무 지원까지 그리고 뭐 심지어 그 아내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내에 대해서는 동적구 김건희 여사였다라는 별명까지 있었다라는 폭로가 나오는데 김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보좌진의 사적 복수라는 주장을 일관해서 거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돼요. 남녀관계나 직장에서나 이게 헤어질 때 잘못 헤어져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닌가. 강선우 의원 보좌관 갑질 사건일 때도 우리가 안 좋게 잘랐던 사람이다가 변명이었잖아요. 네. 아니 근데 그때도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이 나왔었어요. 나왔어요. 네, 살짝 나오다가 아내 얘기가 나왔어. 그냥 뭐 그 강선우 의원이 그냥 사퇴를 하면서 끝나버렸었는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일들은 다 부적절하고요. 여기서 이제 불법을 찾자고 하면 불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든 뇌물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사안들이 여러 군데 보이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몇 개만 꼽아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숙박권 수수한 거 이거 자체도 마찬가지고. 뇌물죄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 국토부 상임위원이었는데. 그렇죠. 운영위원이나 국토위원이었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오늘 저도 보도 본 건데 빗썸 본인 둘째 아들이 지금 취직을 했잖아요. 두나무 네, 잡돌이 근데 했다고. 거기에 이제 경쟁사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어떤 조금 견제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그러긴 한데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작년에 무슨 그 이 김병기 씨의 그 의원의 배우자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냥 무혐의 처리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당시에는 본인들은 증거가 없었다, 녹취록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수사를 제대로 했었을까? 진짜 지금의 어떤 이러한 걸 보면 당시 동작경찰서에는 김병기 의원실에서 연락이 안 갔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보좌진들이 얘기하는 폭로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게 없었다라가 아니라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해명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해명이란 것들이 대부분 이치에 맞지 않은 것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고. 아니 국정원관 아들이 본인이 첩보 활동을 해서 정보 수집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 그걸 아파찬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해서 그랬다라고 변명하죠. 아무리 친해도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죠. 그 본인도 국정원에 재직을 했었잖아요. 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다 야단을 쳐야지. 무슨 초등학생 아빠가 대신 숙제해두지 이걸 그것도 국정원이란 직장을 다니는 어엿한 성인인데 그걸 정보 수집을 대신해주고 확인을 대신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 뭐 원내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이게 약간
진영 싸움이 돼버렸어요. 돼버린 거예요? 진영 싸움이 원인인 거예요? 진영 싸움이 원인이죠. 원인이죠. 기본적인 기저 그 자체에는 이게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강선우 의원 때 불거졌던 문제예요. 원내대표 선거 때부터. 네, 원래 그때부터 있었던. 살짝 올라왔는데 네. 본인들끼리 덮어줬다가. 그렇죠. 많이들 뭐가 계기가 됐는지. 알고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걸 저는 불을 붙인 것은 정청래 대표라고 보여요. 정청래 대표가 엊그제 갑자기 사과를 해버렸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 네, 본인 어떤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 표명하기도 전에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 사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내대표는 뭘, 너 나가란 얘기건. 그게 참 이상한 게 네. 정청래 대표가 예전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비가 내릴 땐 같이 맞아야 그러면 된다. 동지의식을 보여줬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사과를 먼저 해버렸단 말이에요. 본인이 표명하기도 전에. 그게 나가란 뜻이다. 그럼 당신 나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궐로 어떤 뭐 친천계 의원을 자기들이 넣겠다. 아하. 네. 어차피 자녀 임기 5개월만 채우면 되는 원내대표이긴 하지만은 자신들 쪽이 지금까지 약간 티격태격 했었잖아요. 정청래 대표랑.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측을 압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해운 장관 인선이랑도 임명이랑도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자세히 못 묻겠지만 그 이해운 전 의원을 장관 임명하는 게 오늘 그 빅뉴스잖아요. 네. 이게 친천계에게는 또 어떤 사인을 익힐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친명계의 사인이기도 하고, 오케이, 이제 당은 친청으로 채워진다. 네,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이해운 의원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잠깐 얘기를 하자면,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실용 중도 확장 인사다라고 얘기를 민주당에서는 하겠지만, 과연 이거 통합 인사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해운 의원이, 보인 행태는 굉장히 잘못됐죠. 어떤 본인은 이제 국민을 생각한다고, 국민만을 생각한다고 있지만은, 국민의 힘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행보거든요. 본인이 지역위원장으로서 어떤 당무까지를 최근까지도 봤다는 거잖아요. 성동 을이랬나요? 중성동 갑입니다. 전현희 의원 지역구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장관 우리가 인사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보통 한 달 전에 통보가 가잖아요. 그리고 인사검증에 동의하시냐 연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요? 저 안 받아봤어요. 그렇군요. 네, 거기 된 프로세스가 저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이제 인사검증을 들어가는 거예요. 거군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은 최소한 있다고요. 그러면 자기한테 오퍼가 온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당에 직책을 내려놓던지 아니면 뭔가 좀 텀을 두고 어떤 그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어제까지는 직권 제명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위원장은 현역으로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비난받아야 당연한 것이고 제명이 당연한 것이다. 근데 뭐 이걸 가지고도 이제 물론 뭐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반응한 게 옳지 않지 않냐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하는 이 방법이 상당히 교활한 방법이다. 예. 한마디로 국민의힘을 흔드는 거예요. 엄청 흔들리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을 갈라치게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문제는 이 갈라치기의 여파가 되려 민주당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유는? 지금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조국 혁신당에서는 아예 이번 인사 잘못됐다. 철회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중도 확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종식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혜원 전 의원을 지명함으로써 이혜원 전 의원, 윤 어게인, 그다음 탄핵 반대, 탄핵 소추안 자체도 불법이라 있었어요. 그렇게 시위까지 했던 분이에요. 소위 말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 하고자 하는 그 수사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운영 중인 헌법 존중 TF의 조사 대상자예요. 그러면 핸드폰 열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과연 이런 내란 동조 세력마저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내란은 끝난 거죠. 본인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한 방 먹인 거죠. 정청래 대표는 26년도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내란 종합특검이에요. 말도 안 되지. 당과의 한판이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지금 민주당 내부층에 오히려 국힘은 이게 그렇게 균열이 크게 안 갔어요.
오히려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분노하고 네, 있어요. 다 같이 모여도 이건 아니다. 뭐 그리고 의석인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지명자의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민주당에게 돌아가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운 전 의원의 장관 임명직 발탁 소식에 국민의힘은 어제 즉각 최고위를 열고 이 전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최악의 해당 행위라는 건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통합과 포용이 아닌 원칙을 파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례적인 파격 인사라는 평가만큼 그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한데요. 정치대학 2교시 노정태 위원과 관련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해운 내정자가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삼선 의원이기도 예. 하지만 다른 데서도 아닌 바로 서초갑 삼선. 그렇죠. 저는 그냥 시해를 입었습니다 하는 곳이잖아요.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영예로운 곳. 서초갑 삼선 의원을 지낸 거고 또 지난 대선에서는 김문수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있었고 제명 직전까지는 국민의힘의 서울 중구 성동갑 당협위원장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의 의도, 이 같은 인사, 그것도 이 대통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다라고 호되게 비난했던 이해운 내정자를 전격적으로 발탁하는 의도 뭐라고 봐야 됩니까? 뭐 꽃놀이패인데. 꽃놀이패다? 예, 꽃놀이패죠. 아니 뭐 국힘은 흔들리지. 게다가 중도층 상대로는 어쨌건 통합 메시지를 던질 수 있지. 그리고 뭐 이제 내란 어쩌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뭐 특검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내란 프레임을. 그러면 뭐 그냥 지금 그렇게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율 50%를 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중도층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붙어 있어가지고 나오는 지지율이에요. 이게 이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단단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단단하게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중도가 빠지면서 지지율이 빠지기 때문에 언제건 적당히 털고 중도 확장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으로 잡은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국힘이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이 돼 있고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해운 전 의원이 서초갑에서 3선을 한 게 그게 서초갑이 국힘이 당선되기 쉬운 지역이니까 만만한 게임이냐 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 경선 통과가 힘든 동네란 말이에요. 그게 대구에서 3선, 4선, 5선을 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날로 먹은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하는 게 더 진짜 정치를 치열하게 하는 사람. 양궁 국가대표 선정이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쇼트트랙 국가대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선수가 나가면은 메달은 그냥 따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국가대표 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반론은 있어요. 만약 물론 이제 삼선 할 때는 조윤선 전 장관이랑 같이 경선을 했으니까 그 과정이 힘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 전에 경선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도 근데- 맞고 거기서 컷오프를 안 시켜준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컷오프 시켜버렸으니까. 그게 뭘 했냐면은 서초갑 주민들의 가장 큰 수건이 노무현 때 만들어진 종부세였는데 종부세 위헌 판결 얻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받을 만한 업적을 만든 사람이에요. 오케이. 본인의 그런- 노력으로 네, 서초갑을 받았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네. 지금 사실 가장 큰 리스크는 이분이 좀 그런 거예요. 그 당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듣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언론에서 보거나 당 외부에서 접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평가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뭐 능력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서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종류의 평가가 있어요. 근데 당 내에서 평가가 좀 많이 안 좋아요. 당 내 당직자들의 평가가 어떤데요? 나 할 말 많다 이런 사람들 꽤 있다 좀. 그러면 이번 청문회 때 다 나오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고차원적 정치공학적 사고를 해보자면 김병기 건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걸로.
김병기 건 같은 게 더 나온다. 이 사람도 하면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쌤쌤 치면서 국힘의 진도 쭉 빼놓고 이제 뭐 중도 정치를 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힘도 까고 보니까 문제가 많고 뭐 이런 식의 아수라장을 만드는 그런 종류의 EJ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냐. 뭐 라는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이후에 만약에 기획예산처의 장관의 일이 이제 잘못된 경우에 내년 경제가 계속 안 좋고 환율도 지금 최악인 거고요. 예. 고가는 계속 비고 있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기본소득 반대하던 이혜훈 전 의원 우리가 해서 한번 고견을 잘 들어볼게라고 했는데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럼 이제 모든 탓을 여기다 예, 돌릴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재물로 비난바지. 비난바지, 욕바지 재물로도 쓸 수 있고 게다가 기획예산처라는 조직이 지금 법을 바꿔놔가지고 예산의 실제 편성권은 총리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더더욱 그렇게 말하자면 적 진영에다가 주는 척을 해가지고 뭔가 다양한 정치적 효과를 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노림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직접 본인이 들어간다고 누군가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뭐 단순히 자리에 눈이 멀어서 관직에 눈이 멀어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쨌건 이제 윤석열 모델이라는 게 생겨버렸으니까 내가 어떤 자리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진짜 막 개기면서 싸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야 뭐 본인을 직접 인터뷰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일이죠. 근데 어쨌건 굉장히 아니 나는 저기 의견 자체는 별로 놀랍지 않아요. 대부분의 의원은 자기가 공천 주는데 가는 거고 권력력에 눈이 멀어 있고 네. 이분의 선택은 그냥 딱 뭐죠? 군주론. 누구죠 작가? 마키아벨리적 선택인 거예요. 가장 유리한 건 난 그건 놀랍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느냐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어쨌건 상징성도 있고 말하자면 너무 파격적이니까. 예, 너무 파격적이고 중도층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좋거든요. 확실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근데 지지자들이 반기지 않을 사람이니까. 아, 뭐 그거는 지금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의 코어층을 따로 별도로 빼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 프로세스에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정통 문파들과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애매하게 끌어안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정통 문파였는데 반극렬한 반 이재명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계속 영원히 끌어안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정권 초에 힘이 있을 때 어떻게든 자기 세력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뭘 하든지 세력을 확충을 하든지 정계를 개편하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니까 정치 스케줄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봤을 때 윤 정권이 너무 정치를 못했다는 것도 드러나는데 뭐 지금 재판받고 계신 분이니까 굳이 더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키아벨리즘적으로 되게 할 만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논리가 이게 민주당도 내분이 더 심해질 것이고 내란 프레임은 끝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맞죠. 근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프레임 더 이상 대통령이 직접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청 내기에는 타격이 크죠. 아 그쵸. 근데 그건 내 알 바 아니거든요. 이재명한테는 알 바 아니에요. 왜 그래도 당정 간에 이제 당청이 맞네요. 네, 당청이죠. 이제 당청됐어요. 당청 간에 갈등을 애써 없는 척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싸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당의 지는 모양새를 봐왔고 합의하는 모양새를 봐왔고 근데 이쯤 되면 야 나는 이제 우리는 갈 길이 따로 있다. 예. 너네가 김병기 버렸지? 알았어. 나는 너 버릴게라는 예. 신호를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예. 그런 신호 맞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제 일단 얘기 나오겠지만 청와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젠 또 그러니까 용산 시대가 상징하는 게 뭐냐? 여소야대였잖아요. 용산 시대의 핵심은 그러니까 어떤 그 용산 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의도 정치에 대한 무지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애매하게 스스로의 권위가 실추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러다가 이게 와장창하고 무너진 건데 다시 청와대로 빰빠밤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행보가 이렇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이상한 말이지만 대통령한테 하긴 이상한 말이지만
굉장히 독자 정치를 하겠다라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제 당과는 분리된. 예, 그렇죠. 당과는 분리된 이재명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막 넣어서 흔들겠다. 지금 굉장히 놀랍고 과격한 수를 팍팍팍 둬가지고 판을 엄청나게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되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일단은 그분 누구야? 김성식도 들어갔잖아요. 그 명단 안에 김성식도 들어가 있고 김성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심지어 그 바른정당 계열의 그쪽 당성이 크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굉장히 그분은 좀, 약간 중보죠. 그렇죠. 중보. 그러니까 저같이 정말 이렇게 뭔가 좀 먹물 많이 먹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싹 집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운 때문에 그 얘기가 하도 막 이해운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러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조정식. 대통령실로 지금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랬어요? 아니 그 인사 명단 제일 마지막에 이한주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한주는 완전히 이재명 오른팔이에요. 옛날에 그 경기도 뭐였지 아무튼 민주연구원 있었고 그러니까 친정체제 확보입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오케이, 정청래하고는 결별하겠다라는 신호를 읽히는데 이해운 전 장관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본소득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던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기본소득은 한 몸이었어요. 기본소득에 대한 기준을 포기할까요? 어떻게 돼요? 정책의 변화를 갖고 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어떻게든 좋은 게 이재명 입장에서 어떻게 해도 괜찮은 게 만약에 이해운이 자기한테 굴복해서 이해운 이분이 원래는 그 바른미래당 계열이었는데 계엄 터지고 탄핵하고 나니까 탄핵 반대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신념을 바꾼다고 한다면 겉바라 역시 기본소득은 옳았다라는 식의 귀순 용사로 써먹을 수 있고 근데 이분이 또 나름 KDI 출신의 어떤 그런 그 경제학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버틴다. 그러면은 정말로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막 박살나 있고 막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라면은 자기 입장을 포기할 때 내가 경제학자의 말을 들어서 내 생각을 바꾼다라는 그런 관용의 제스처를 위해서도 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유연하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수 쪽 지지자들 보면서 답답한 게 이해운 기회주의자 왜 우리를 버리고 뭐 절로 가느냐 막 퇴퇴 막 이러는데 아니 기회주의자한테 기회를 못 주는 게 정당입니까? 기회주의자한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정치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회주의자한테 너 이런 기회를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충성해. 너의 가진 지식과 너의 가진 이미지를 내가 사용할게. 라고 하는 이 일이 안 되면 그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 거예요. 전 그래서 이해운 의원의 선택은 놀랍지 않다라는 이제 후보죠. 다 각자 모든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이 기회주의자예요. 국민 모두가 기회주의자고. 그게 뭐 나빠요? 신념을 위해 사는 국민은 양쪽에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80%의 국민은 그냥 다 기회주의자들이고 그 국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게 정치의 존재 이유죠. 근데 기회주의자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너무 국민의힘이 빨리 쓸려갔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충격적인 한 방을 맞은 게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당장 씩씩거리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게 복싱으로 치면은 한 대 세게 맞았으면 이번 라운드 공 울릴 때까지 약간 시간을 벌었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할 게 많거든요. 뭐 지금 청와대 들어간 것도 이러면은 이게 뭐 탈권위주의가 아니라 다시 권위주의로 복귀하는 거냐 등등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할 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그냥 순간 맞은 것마다 그러니까 되게 즉각적인 대응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모든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전열이 안 잡히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복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국민 너희들로부터 내가 청와대를 돌려받겠습니다라는 소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통한다는 게 지금 반대편에서 이게 청와대 복귀 반대를 굳이 외칠 필요도 없고 그냥 정상적인 여야의 균형만 맞았어도 절대 시도하지 못했을 행동이거든요. 그래,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아니 뭐 가면 안 됐다. 예, 하루 아니 뭐 이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안 되죠.
지금 청와대가 얼마나 안보상으로 취약해져 취약하냐. 있냐면 거기 북악 스카이웨이죠. 거기 이렇게 뒤에 찾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 뒤에 초소 책방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런 데이트 코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북한산 뒤쪽에 이제 젊다 젊어. 네, 그 옛날에 거기 정말 이렇게 국군 초소가 있던 자리를 지금 이제 카페 겸 책방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북카페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요새인데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잠깐만. 초소였던 데가 북카페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초소유가 보안으로 쓰이던 공간이 지금 다 네, 공개되어 있다. 다 공개돼 있고 아. 뒷산 등산로 같은 것도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요새예요. 그러니까 포트리스예요. 근데 그 기능이 됐던 거는 북한산 전체를 어쨌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통제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지금 다 무너졌고 동선도 다 개방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보안상 굉장히 큰 허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없고 뭐도 없이 일단 그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산은 이제 이전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것저것 다 돌아가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건 다시 다 캔슬됐고. 그러니까 지금 용산구와 종로구 양쪽의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고 첫째, 그리고 둘째로는 국정의 연속성 같은 게 전혀 없는 나라라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제스처가 됐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물론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 정권의 과오라고 치더라도 전 정권의 과오도 안고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자체는 저는 그 뭐 이전이 결정됐을 때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가자 하지만 첫째 그 용산 대통령실 부지 안에 대통령이 사는 숙소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 결국 문제가 그 한남동에서 출퇴근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길게 벌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활동이 특정 지역 안에서만 벌어져야 되고 그래야 이제 그 디펜스하기 좋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쨌건 노출은 또 최소화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지금 청와대 완전히 다 노출된 상태에서 심지어 건물을 뭐 다시 지은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한 것도 아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어요. 네. 쿠팡 이야기 좀 해볼까요?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잠깐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쿠팡이요, 유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 유출된 사람들을 보상으로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하겠다. 라고 나왔는데, 그럼 좀 여쭤보고, 이거 나와야 돼요. 정보 유출된 사람들이 그래서 3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3천 명이라는 거예요. 3천만 명인데. 그런 건가요? 3천 명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 이렇게 나왔어요. 제3자 유출은 없다. 3,300명 고객 정보 가운데서 실제 저장된 것은 3,000개 계정뿐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3,370 이게 얼마일 걸까요? 자, 이게 다시 쿠팡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제 지금 쿠팡이랑 정부와의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체 조사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분노를 표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자 쿠팡은 아주 당당하게 무슨 소리야. 우리 다 같이 합의해서 했어.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대응이잖아요. 네. 와, 이게 미국 기업이라서 좀 남다릅니다. 김범석 의장은 끝내 출석 안 하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대응 아닌가요? 어떤 의미에서? 아니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님과 이 정부가 꾸준히 보여왔던 이 행보를 놓고 생각을 해보자. 벤치마킹 중에. 그렇죠. 벤치마킹 한 거죠. 어떻게? 지금 아니 뭐 문제 있어? 돈 뿌릴게. 어쩔 5만 원씩. 그러니까 어쩔 건데. 니네가 어쩔 건데. 그래 5만 원씩 줄게. 그러니까 쿠팡은 정부가 아니니까 쿠팡의 재정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5만 원씩 줄게. 우리가 10만 원씩은 우리가 솔직히 20만 원씩은 못 주겠다. 5만 원씩 줄게. 이거 받아. 왜냐하면 그들이 왜냐하면 그쵸. 예.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 예. 너는 뭐 불만 있냐? 근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호통을 칠 거야?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어쩔 건데. 어쩔 TV 정신이 이 시대의 반영이다.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부가
뭐라고 하면 기업이 깨갱하는 것이 국룰처럼 아, 여겨졌지만 그럼요. 오너가 와야죠. 네. 와서 90도 숙여야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패러다임. 아, 기업도 정부처럼 똑같이 배째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군요. 예. 이거 뭔데 이래서 미국이 상장했나? 정부도. 그러니까요. 이재명 시대를 어떤 보여주는 이재명 시대는 이재명 시대는 기업도 이재명 되는구나. 야, 이거 좀 그러네요. 이게 그런 뻔뻔하지 못한 사람만 지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 두께로 승부하는 시대가 왔음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게다가 이제 뭐 미국에 상장돼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어쨌건 저는 국정조사를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얘기지만 국정감사 없애자 내지는 비공개로 하자는 얘기를 제가 진작에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 폐해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예. 불러가지고 뭐 호통친다고 뭐가 달라져요.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뭘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러가지고 뭐 영어 듣기 평가 다 끝났는데. 뉴진스 한이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세우고 하는 그런 허접한 쇼로 바뀌어 있는 국정감사에 솔직히 국방을 데려온다고 뭐가 달라지냐? 아이, 그리고 신인 대표 아무것도 몰라요. 예, 일본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들고 와갖고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제 그게 할 수 없는 거지만, 할 수 있다면 이재명 정부한테는 이재명 정부 같이 굴어버리는 게 최선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왜 저놈들한테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냐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전략이 잘못됐다는 걸 좀 인정을 해야죠. 누구의 전략이요?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의 전략이. 기업을 통제해왔던 그 방식과 전략이 굉장히 잘못돼 있다. 뭐냐면 정확히 50 청문회 할 때 노무현이 만들었던 노무현 모델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힘 대 힘의 느낌입니다. 그렇죠. 노무현 모델. 명패 던지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거나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자 계속. 김범석 의장은 똑같이 그래 알았어 나는 그러면 트럼프 형 동원할게. 네, 그렇죠. 나는 미국 기업에 상장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한국 정부에게는 한국 정부의 방식대로 맞서겠다 해서 나오니까 지금 다들 벙쪄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을 통제해왔던 방식이 얼마나 후진적이었고 얼마나 퇴행적이었는가 얼마나 산업공상적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어가서야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단 예. 쿠팡의 대응 방법이 너무 문제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놓고서는 지금 뭐 사과라고 이제 와서 뒤늦게 한 번 했는데 여전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놓고서는 뒤에서 로비는 해갖고는 미국 정치인들이 야 너네 왜 우리나라 기업을 왜 탄압해라는 목소리나 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것도 이제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있는 게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부터 시작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쿠팡이 국정원하고는 협조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조사가 국정원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국정원이 그러면 했다고 하겠어요? 국정원은 우리 업무도 아니다. 네. 국정원이랑 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했다고 전제를 하고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결국엔 수사권, 그러니까 군사력과 수사권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토막토막 내가지고 죄 찢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개 미국 기업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농락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뭐 피해자 탓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가는 원래 절대적으로 힘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가 당하면 국가 탓입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일개 미국 기업, 일개 검은머리 외국인이 만들어 놓은 일개 미국 기업한테 이렇게까지 농락당하고 있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스스로 쪽팔려고 반성을 먼저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당연히 제 개인정보도 털렸고 5만 원 감사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살면 쉬워서 되겠어요? 50도 아니고 5인데? 50만 원 내놔. 그럼 우리 당연히 나와야지. 우리 보수는 이래서는 안 돼. 네. 금방 수긍해. 아무튼간에 이게 국가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전횡을 벌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업을 통제를 하고 싶으면 이의제의를 해야 돼요. 기업을 키워서 기업을 막아야 되는 거고 그놈의 전통시장이니 뭐니 막 이러면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데 어쩌나 하면서 헛소리,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을 하면서 주말에 영업을 못하게 하고 그 기존에 있었던 대형마트 체인들이 자신들의 그 마트에 있는 물건을
직접 배송을 못하게 막았었어요. 상당히 오래 그러다 보니 규제의 제외 그 대상이 틈을 미국 타고 들어간 게 마켓컬리랑 쿠팡이란 말이에요. 온라인 마트죠. 그러면 쿠팡이라는 괴물을 누가 키웠냐? 한국 정치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도 쿠팡이 되게 영리하게 쿠팡 시대부터 대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기 시작해가지고 쿠팡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들마다 옛날에는 또 다른 명칭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대관 담당 이런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굉장히 열심히 술 사고 밥 먹이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쿠팡이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걸 막을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10년, 20년간의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표류를 해왔던 결과물입니다. 사실 대관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기업들이 대관 담당이 있지요. 다 대관 담당이 있는데 각종 이름으로요. 대외협력본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을 회사 전면에 완전 대표로 내세우는 경우는 쿠팡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타겟이 되기가 너무 좋았던 게 지난번에 딱 그 김범석 의장이 원래 대표를 하다가 누구한테 물려줬냐면 강한승 대표한테 물려줬잖아요. 그때부터가 완전 대관 업무자를 그냥 아예 회사 대표로 세운 첫 케이스가 됐고 그 이후에 박 대표도 LG에서 대관 업무했던 사람으로 아는데 왜 타겟이 되기 딱 좋았냐면 강한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표랑 같은 조원이었어요. 같은 조원이어갖고 친해갖고는 뭐 올해 노총각이었잖아요. 그 강한승 대표가 소개팅도 많이 시켜줬고. 왜냐면 강한승 대표는 그 조의 4학년 때부터서 막내. 윤석열 대통령은 구수에서 와갖고는 제일 위. 형님, 조장. 그래갖고 이제 워낙 가까웠고, 소개팅도 많이 시켜줬고, 이후에 강한승 대표의 아버지가 유명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마포 갑 전 국회의원 출신이기도 한데, 돌아가셨을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후보신 자격으로 방문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타겟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이 있죠. 윤석열 정부 때 많이 큰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요. 근데 인내심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니 소개팅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데 그걸 계속 소개팅을 해줬다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어떤 그 끈기가 있으신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형이 이렇게까지 연애를 못해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개팅을 시켜줄 테야라는 그런 끈기가 있으신 분이어서 다행히 윤 전 대통령은 뭐 그렇게 많이 비토를 놓진 않았대요. 여자 쪽에서 비토를 놓지. 그거 멘탈 케어도 어떻게 해주고 쓸데없는 이야기였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렇게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딱 타겟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의심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제 오늘인가요? 내일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떨 수 있을까요?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질문 전 진행자잖아요. 저는 모르니까 여쭤본 거예요. 네. 근데 순순히 일단은 뭐 국회의원 사퇴 이거는 말도 안 되고 그건 정말 반대편에서는 하는 얘기고 국회의원 사퇴를 하려면은 뭐 어쨌건 거기에 걸맞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해봤자 통상적인 갑질 수준이라고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이 정도로 국회의원 사퇴를 하면은 전수조사하면은 아마 다 날라가죠. 싹 바뀔걸요? 정말 국회 개혁될걸요? 네. 원내대표를 내려놓냐 마냐 이게 관건인데 네. 그래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터뜨리고 있으니까 묻고 넘어가고 싶을 텐데 원내대표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 봅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저는 지킬 거라 생각하는데. 지킬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특혜 갑질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까지 원내대표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속내 사뭇 복잡해 보입니다. 벌써부터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물밑 경쟁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창 소장님과 함께 정치 현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요. 지난 22일과 24일 MBS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씩 동반 하락했습니다. 내일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가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퇴냐 버티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사퇴 압박이 상당할 것 같아요. 이제 원내대표직 사퇴죠. 뭐 국회의원직이야 절대로 사퇴를 안 할 거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이명박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상황이 이 조사 결과 나온 게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로 인해서 지지율 하락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뭐 당장 이렇게 지지율이 반영된 예.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국민의힘보다는 우위에 있지만 네.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표가 좀 안 좋은 추세거든요. 그래요. 이 와중에 예. 김병기 원내대표 사태가 터졌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잖아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점입 가경이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사태와 관련해서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 의혹들이 보면은 가족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6명의 보좌진을 집단 해임했기 때문에 보좌진들도 보복 심리가 있겠죠. 해임을 당했으니까 공격 심리가 있겠죠. 근데 그거냐라고 보기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해명 자체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업가 또는 가족들과 얽혀 있잖아요. 뭐 자녀의 이 국정원 취업부터 해서 심지어는 국정원에 일하고 있는 아들의 어떤 정보 업무를 대신 처리를 해주는 거. 이거는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뭐 숭실대 이건 둘째 아들이죠. 편입학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는데 또 배우자 이모 씨의 이 동작구의 또 법인카드 사용.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 내지 지역구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숭실대도 그렇잖아요. 이게 다 이해충돌 성격이 자기가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원 출신이에요. 인사처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해명을 설득력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뭐 기업과 관련해서는 가뜩이나 지금 쿠팡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김범석 나와라 하고 있는데 뭐 쿠팡하고 만나긴 만났고 70만 원 식사비에 포함 안 되는 뭐 파스타 38,000원을 먹었다. 38,000원이 결국 싼 가격입니까? 그건 뭐 얻어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칼 관련해서 숙박권 또 탑승권 의혹 여기에다가 또 보라매 병원 서울대죠. 서울대 보라매 병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약과 관련된 의혹 막 줄줄이 꾸러미로 비엔나 소시지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인 일탈로만 삼을 수 있느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간에 뭐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게 이 여권 내에 민주당 내에 권력 변화하고도 또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내 권력 변화에 어떤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이 자녀 임기를 채우는 걸로 이제 당헌 단계되어 있지만 새 원내대표도 뽑아야 되죠. 그 원내대표가 친청계냐, 친명계냐에 따라서 또 당내 상황이 달라지죠. 1월 11일에는 뭡니까? 또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있죠. 5월 달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5월 달에는 후반기 국회의장도 뽑죠. 그러니까 1년에 이런 상황들 또 지방선거 이후에 8월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당대회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꾸러미의 꾸러미로 이 민주당 내의 역학관계도 상당히 오묘한데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앞두고는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밝혀야 될 몫이니까. 그런데 이미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기자 간담회에서 회견에서 사과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건 뭐냐? 마치 선을 걷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박수현 속 대변인도 선을 그어버렸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선을 긋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된 부분이 당내에 어떤 권력 역학관계에도 무관치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권력 역학관계로부터 기인했다. 그것과는 무관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무관하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는 그런 제보들이 뭐 보좌진들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언론사를 보더라도 자녀의 이 아들의 국정원 취업과 관련해서는 MBC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단독 제보들을 보면 다 한겨레.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이게 무슨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의 제보 내용이 아니에요. 네. 기인했다면은 이후의 결과는요? 이것은 권력 변화,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정청래 대표의 반격이 시작된 거 아닌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청래 대표가 지금 1인 1표제도 지난 5일에 무산이 됐죠. 다 최고위원들도 유동철이 들어온다. 강덕구가 들어온다. 이건태가 들어온다. 어떻게 되겠죠? 어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딜 들어와? 그러면은 또 불안한가 국회 보군요. 부의장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국회 부의장이 누가 되느냐? 조정식이냐? 박지원이냐? 김태년이냐? 이번에 조정식 의원은 정무특보로 갔어요. 그렇죠. 이게 정무특보로 간 배경이 이른바 우선 의원이 정무특보로 갔어요. 그렇죠. 경기지사에 대한 어떤 육선입니다. 아, 육선 예, 의원이요. 예. 5선이 이제 박지원, 김태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면 정무특보 잘 이해가 안 돼요. 육선 의원이 왜요? 정무특보로. 왜냐하면 조정식 의원이 활동폭이 그렇게 넓은 인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조용해요. 인품이 근데- 그렇게 좋다면서요? 이재명 대통령과는 매우 가깝고. 매우 가깝죠. 근데 이제 또 야권의 관계나 당내 역학 관계를 보면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조정식 의원이 지금 당내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죠. 정무특보는 보통 대통령과- 국내 종용인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지금 대통령실, 이제 청와대가 됐죠. 청와대 편제로 자꾸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방선거도 적게는 9명에서 많게는 10명 이상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전 충남 통합 쪽에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김용범, 김인석 국무총리는 8월 전당대회에 투입된다.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의 후광 효과로 투입될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으로 모이고 있다. 이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도 경제사회 이 인문 이사의 의사장으로 나갔다가 지금 다시 또 불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좀 지금 뭔가 중대 논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한주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대통령의 AI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의 정책 AI다. 이 사람들을 불러 들어오는 이유가 저는 이 권력 지형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이해운 전 의원의 장관 임명은요? 이관계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 뭔가 국민의힘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서 반격이 올 수도 있고 또 뭔가 좀 민심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고 할 때에 쓸 수 있는 대통령의 카드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사잖아요. 하객 인사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국민들은 둘째치고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상당히 발끈할 수 있죠. 아니 뭐야 이게 홍도가 뭐 보석이 김중배의 부럽다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송원석 대표 얘기했죠. 예. 부럽다고 뭐 홍도야 울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MZ들은 알아들을까 모르겠어요. 이 모르겠죠. 잠깐만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네. MG가 아니네요. 네, NG네요. NG. MG가 아니라 NG네요. NG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누가 아느냐 듣고 아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병법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이관계잖아요. 적진을 흐트러놓는. 저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른바 대통령과 여당의 적진은 어디예요? 진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혼란스러워요. 이건 뭐지? 김성식도 절로 가? 그러니까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이해운을 비판하고 김성식을 비판하고 이건 차치하고 이게 이른바 대통령 이런 카드를 빼드니까 민주당 내부도 이게 또악하는 거예요. 뭐지 이건? 우리 쪽 사람이 아니면 호남 사람이 기획예산처장 해야 되는데 장관급. 이거 뭐지? 근데 사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윤 대통령도 박영선 전 장관을 어디 하마평에 올렸을 때 네. 알고 봤더니 둘이 사적으로는 친하더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혹시 이재명 대통령도 이해운 의원 전 의원이랑 뭔가 사적으로 인연이 있었고
혹시 들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고요. 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혜훈 전 의원의 경우에는 한때는 또 아주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가까웠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혀와 입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먼저 멀어져도 그렇게 멀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른바 저는 이 권력의 이 자리 자체가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자체가 달콤한 거죠. 그런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를 뭐 마다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혜훈 전 의원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먹힌 거죠. 이른바 이관계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바깥으로 포장될 때는 어떻게 포장돼요? 보수 대통합, 또 실용 인사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의 통합 의지와 실용에 대한 대통령의 이 판단이 먹혔다. 판단이 이 발휘된 인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보수층에서는 아이고 이거 또 한 대 얻어맞았네. 그렇잖아요. 탁 뒤통수를 치는 격이잖아요. 바라보는 친명계는요. 친명계 뒤통수를 쳤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현주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발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내부에도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다 노린 거죠. 말 그대로 민주당 내에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정원을 띄운 이유도 그 수많은 이 서울 시장 선거를 노리고 있던 박주민 또 박홍건 전현희 또는 김영배 또 서영교 의원까지 만약에 노린다면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왕 딱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을 해버리는 게 정원호 플루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렇다면 당내에서 친청계를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도 많지 않을까. 아니 친명해봤자 저 좋은 자리 남주더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재보궐선거라든가 원내대표 선거가 만일 될 경우에는 친청계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살아있는 권력의 최정점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 대학이니까 대통령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것도 프레지던셜 리더십이었고요. 그에 보면 특히 임기 초반에 부처 업무 보고할 때 보셨잖아요. 대통령의 깡다구로 그냥 다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의 힘이 가장 왕성할 때예요. 그래서 경고장을 몇 번 이 정청래 대표에게 날렸던 것이고, 그만큼 당 내에서는 뜨악한 그런 반응이 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지금 대립각을 세운다,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김어준이라도 못할 것이다. 예. 야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른바 장한성 연대론이 화두에 올랐는데 장동혁 대표는 일단 선을 그었어요. 근데 선거 전 세 사람의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장한석 유가 정답일 거예요. 유는 유승민. 왜 그러냐면은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경쟁력이 약한 정당이 해야 될 거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 모아야 돼요. 그게 빅텐트가 됐든 무슨 침낭이 됐든 차박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는 그게 정석이에요. 정석입니다. 정석이고,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수학 정석, 아직도 수학 정석이잖아요. 정석이고. 누가 보나 요즘? 네. 보죠. 예. 네. 대치동의 일타 강사들은 또. 또 현우진도 정석 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중도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장한석 유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와 안보에서 실력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의도 연구원을 풀 가동해서.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심정과 심리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먼저 강해져야 되겠다. 내가 강해야 되고 내가 강해지려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랑 손잡거나 이준석 대표랑 손잡다가는 내 지지층들이 무너질 수 있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상적인 분석이에요. 장동혁 대표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에 가까운 것은 장한석 유지만 그 길을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계속해서 자강을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여러 번 예고를 해왔단 말이에요. 12월 말이 되면 바뀔 것이다. 1월이 되면 바뀔 것이다. 자강을 전제로 한 변화죠. 근데 아직 자강이 이루어지지 않았군요. 그렇죠. 계속 자강을 먼저. 그러다 선거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선거가 오더라도 저는 그 자강의 기준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설명을 하겠죠. 근데 파격적인 인재 영입 카드도 준비해 보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새해 예방하기로 하는 등의 일정도 예정돼 있고요. 어떤 파격적인 새 신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파격적인 새 신안이라는 것은 자강을 할 수 있는 이 성격에서의 파격적인 새 신안 같아요. 파격적인 인사안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인사라는 거는 한동훈 계를 끌어들인다. 또는 이준석 대표와 연대를 한다. 또는 유승민 전 대표 전 의원을 발탁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잘 싸울 수 있고 저런 전사를 장해찬보다 더 잘 싸울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통령들과 만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입지 강화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강화와 관련이 돼 있어요. 두 대통령의 공통점은 뭡니까? TK 보수죠. TK 보수가 지금 당정역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고, 두 번째는 또 장해찬 그다음에 이 김민수에게 중책을 맡겼잖아요. 장해찬 경우에는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러니까 원장은 이름 생각나세요? 안 나죠. 근데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은 여러 명인데도 불구하고 장해찬만 떠올라요. 원장 지금 공석 아니에요? 누구 임명했어요? 임명됐습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원장님. PK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민수의 경우에는 본인의 투쟁 의지를 가장 전투적으로 발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이건 내년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전투력을 활활 태울 조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의 밑그림은 오히려 전투력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인사안, 여기에는 전한길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잠깐 깜짝 놀랐어요. 김한길이 아니고 김한길이 아니고 전한길. 제가 김한길입니다. 김한길인가요? 잠깐 이건 누구랑 비슷하지? 네. 잠깐만. 아내는 명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자강을 염두로 둔 그렇죠. 더 정말 파격적인 싸움꾼을 데리고 올 수가 있을 그러니까 아까도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데이터 전문가로서 제가 생각하는 정답에 가까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당위와 별도로 왜냐하면 당위로 분석하는 것은 그거는 뭐 숱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에 나오는 또 빅데이터 상도 있으니까요. 수치만 뿐만 아니라 그런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제가 오늘 조선일보에 또 멤버십에 칼럼도 썼습니다만 그것은 이 이른바 통제의 이 기능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이 힘을 더 강화하는 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격을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자강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부족한 건가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장동혁 대표의 길이 저 개인적으로도 정답과는 거리가 있다고 봐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들에게는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자강해야 된다. 더 장풍해야 된다. 더 장심해야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또 고개를 끄덕이는 세력은 있는 거죠. 이른바 이제 최근에 영입을 해서 100만 당원이 됐다. 그중에는 또 장동혁 대표의 당원 70%의 고개를 끄덕이는 당원들도 있을 테니까요, 분명히. 네. 그러게 말입니다. 뭐 대통령실이 이제 드디어 청와대로 오늘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주시는지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저는 정신적인 소비, 그다음에 고통, 그다음에 경제적인 또 과용, 이게 뭐 겉으로는 1,400억 정도가 들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고 또 들어가는데 들어간 경비가.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 예산으로 계산하는 거고 실제 민간 예산으로 따지면 한 5천억 될 거예요. 0.5조 가까운 돈이 여기에 투입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 고통은 얼마나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서 다 또 표퓰리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종시 이야기를 또 해요. 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공사를 어떻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안정적인 국가 상징 구역이 세종시에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를 지금 단기간 내에 2030년까지 임기 이전에 공사를 끝낸다? 이거 날림 공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퇴임은 세종시에서 하겠다? 그럼 서울은 정리되는 건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또 다른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유지되면서 세종의 집무실이 만들어진다. 이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충남 통합과 함께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충청권은 내 지역이 다 국민의힘 소속 이 단체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영향을 주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공부할 때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공간이 문제던가요? 저는 어디든지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또 이렇게 되면은 청와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정치적 수사, 정치적인 의도가 자꾸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나오고 들어가고 또 뭐 세종시가 이야기하는 거. 저는 공간이 어디 있는 거 간에 또 뭐 여민 1, 2, 3간이라는 거예요. 저도 뭐 역대 대통령들 이 87년 이후에 거의 모든 대통령들 이 청와대에서 뭐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차 저는 가본 적이 다 업무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정말 이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또 다른 공간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럼 또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간제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여민관 1관을 대통령 집무실로 했다는데 그건 또 뭔지 또 온갖 구설이 또 오고 가고 할 거 아닌가.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일을 하는 데서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 한 라디오에 조갑재 대표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로 갈 거다라고 해서 잘 간다라고 했대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요. 그러면 세종시 갈 거냐라고 했더니 안 간다고 했대요. 안 간다고. 근데 퇴임은 또 세종시. 그러니까 그 조갑재 대표는 제2의 집무실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안 갈 것이다. 그러니까요. 표를 의식한 것이고 그냥 제2의 집무실 정도로 하나 만들어 놓고 하루 이틀 있다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또 다 정치적으로 다 이게 국민들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하면 되잖아요. 공간이 없으면 어때요? 어디든 정부 청사는 있는 것이고 외교부만으로 다 쓰기에도 넓은 공간인 또 정부 이청사도 있잖아요. 바로 광화문에.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본 총리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청와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일본의 지금 국제 경쟁력이 2.5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어떤 일을 실용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공간이 아니라 왜 야민간이 일관이 됐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많은 소통을 위해서 구정궁궐인 청와대가 아니라 저는 국방부를 또 용산을 선택했을 때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셨군요. 잘했다고 평가했어요. 다만 그 공간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거죠. 왜? 국정을 잘했더라면 용산이 빛났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돌아가는 일이 있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정부와 이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청와대를 간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공간이 됐든 간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 잘하는 프로답고 노련한 그것이 더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꼭 여쭤야 돼요. 이거 언론에서 너무 안 달아요. 왜 무한공항 참사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일주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진상조사 결과도 없고요. 지금 그 공항에서 여전히 유가족들 시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버리고요. 179명이 해상된 최악의 항공 참사인데 여전히 원인이 이거다 저거다 비행기 결함이다 이거 뭐 공항의 문제다 뭐 그리고 파일럿의 문제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났거든요. 1년째 조사 중이고 책임자 처벌은 0명인데 정치권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고 그렇죠.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장동혁 대표가 참석을 한다는 뭐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 정치 이슈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정작 이런 참사가 나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잊혀지는 겁니다. 왜?
이런 대형 재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인식, 정치권의 관심 이 부분이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이게 국민들의 관심을 좀 못 받는다, 잊혀진다 그러면 싸늘해요, 여의도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대형 지금 여객선 자체도 자초된 적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 그게 만약에 이 이탈리아의 콩코르디아와 같이 그런 대형 사고가 났으면 어쩔 뻔한 겁니까? 타이타닉이 됐으면 어쩔 뻔한 겁니까? 아니 우리가 기억할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래서 있는 거죠. 정치권인들이 계속 상기시켜줘야죠. 야당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야단 맞을 것도 아니고 저를 야단 칠 것도 아니지만 아니 제가 왜 야단을 쳐요? 제가 오히려 이제 그 이야기를 강조를 드리는 거죠. 그 심리가 어디에서 작동되느냐? 뭔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을 게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원관리원에 대해서도 국가정보관리원에 대해서도 어느새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게 우리 특성 자체가 하나인 거예요. 한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까마득하게 정치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무한 참사만 해도 무한공항 참사의 중요한 부분들이 공항과 관련된 부분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른바 그 바닥에도 안전장치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실제로 밀려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 충돌을 통해서 사실상 폭발로까지 이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완충장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른바 고도계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비행기가 진입할 때 정확하게 진입하도록 하는 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여객기에는 비수가 돼서 고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왜 진작에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충장치로 작동하지 못했는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수사된 집요하게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특검하게 여념이 없거든요. 야당은 도대체 여당이 사람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지 마라. 한마디 하면 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냐고요. 계속 얘기를 해줘야죠. 이 사람들의 고통을, 아픔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나 진짜 네. 정말 야당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무능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냐고 정신이 없고 진짜 답답합니다. 해산해야 저도 돼 진짜. 유민선 앵커님 마음을 100번, 1000번, 만번 이해합니다. 예,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 사람들, 이분들은요. 179명의 그럼요. 유족들은 누가 자기들 목소리를 들어주냐 그럼요. 하고서는.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괜히 흥분했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